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더라면 이번 가을 가장 핫한 정치 이벤트임에 틀림이 없죠.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얼마 전 열렸습니다. 전국 대표 대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봄마다 보는 전인대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사실상 확정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이면은 아예 확정이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중국에게 닥친 도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인민대표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매년 3월 중국에서 열립니다. 중국의 인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열리는 우리의 국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산당이 이걸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또 전인대의 대표들을 공산당에서 지명하고 선출하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것보다는 얼마 전에 열렸었던 전국 대표대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전국 대표대회는 무엇이냐? 공산당의 전당대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적 파워들이 모이는 곳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최초의 전국 대표대회는 1921년 7월 23일에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오쩌둥이 주도를 했었던 거고요. 이후에 국공내전, 태평양 전쟁,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등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이듬해인 1977년부터 이 전국 대표 대회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정례화가 됩니다. 이 전국 대표 대회에서는 공산당의 지도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7명의 상무위원들을 보통 뽑잖아요. 그래서 이 7명의 상무위원들을 결정을 하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공산당의 총서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실세는 총서기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7명의 상무위원들이 함께 공산당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걸 두고 우리가 집단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산당 총서기는 시진핑 주석이죠. 근데 지금 제가 주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총서기가 아니고 주석이란 말이에요. 사실 아까 언급했었던 전인대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국가주석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전당대회니까 공산당의 총서기와 상무위원들을 뽑는 거고요. 전인대 같은 경우는 인민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이니까 거기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 그리고 군권을 가지는 군사위원회 주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공산당이 중국의 정치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총서기로 뽑힌 사람이 사실 그 다음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국가 주석으로 선출이 되고 또 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의 총서기이자 중국의 국가 주석이고 중국의 군사위원회 주석, 이렇게 세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로 공산당 총서기가 된 것이고요. 사실상 내년에 국가주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국가주석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새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중국에서는 이 주석 자리가 아예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국가주석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위원회 주석이었죠. 1954년 신헌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국가주석 자리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국가의 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975년에 이 주석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난 뒤에 주석 자리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1983년에 이 국가주석 자리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죠. 근데 당시에는 약간 명예직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뭐 리센년이라든지 양상쿤 같은 사람들이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그리고 점점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면서 국가주석의 성격이 변하게 되죠. 1989년에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덩샤오핑이 장쩌민에게 넘기게 되고, 그래서 장쩌민이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공산당이 총서기가 됩니다. 그리고 1993년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이 되면서 권력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좀 나빠지면서 미국 측에서 이 시진핑 주석을 두고
프레지던트 씨라고 하지 않고 체어맨 씨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를 두고 차이나 혹은 Chinese government라고 부르지 않고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란 나라를 대표하는 혹은 인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산당의 총석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중국의 정부라기보다 공산당 정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사면임을 두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 공산당 총석이라든지 군사위원회 주석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주석에는 연임 제한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사실 2번으로 연임을 제한을 뒀었는데요. 2018년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연임 제한을 철폐한 거예요. 사실 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은 독재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제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를 맞춰서 진행을 해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 자리에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하면서 사실상 총서기도 계속 연임을 하고, 그리고 국가주석도 연임하고 군사위원회 주석도 연임을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전국 대표 대회에서는 국가주석 3연임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 전인대에서 아마도 국가주석으로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 나름 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누가 친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가요?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게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근간이 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지난 10월 7일이었죠. 미국에서 31개 중국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고 AI라든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측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걸었습니다. 이 엔티티 리스트가 뭐냐면요. 미국 상무부에 산업안보국이라고 있습니다. BIS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침해가 되고 피해를 줄 만한 기업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7일에 나왔던 조치가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여태까지와는 달리 기업들을 이 엔티티 리스트에만 올린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자체를 규제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1년 유예를 받았지만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얼마 전 포린 팔리시에 나왔었던 자료에 따르면요. 이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간 중국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는 중국 기업이 약 130개가 이 엔티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2020년에는 53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것은요. 중국의 첨단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에 미국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인들 중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학위를 따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산업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 기업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버리든지. 글쎄요, 미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세계인들한테 이 독수리 여권은 꽤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것도 바로 해외에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당장 미국을 뛰어넘는 기술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무력 침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 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것인가? 사실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뛰어넘겠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내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중국도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제는
엔데믹으로 이거를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를 하면서 봉쇄 정책도 간간히 나오고 있죠. 여기에는 사실 중국이 자신들이 서구에 맞서서 중국식의 시스템이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고 나서 중국같이 통제를 잘하는 국가에서 잘 잡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네, 안 써도 되네, 백신을 맞아야 되네, 안 맞아도 되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가 훨씬 더 우월한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언젠가 우한에서 코로나를 종식시켰다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모두 벗고 파티를 즐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고 있죠. 중국 내부 문제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소수민족 문제예요.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입니다. 사실 소수민족은 10%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국 영토의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특히 신장이라든지 티벳 같은 지역은 두 지역이 모두 분리 독립을 외쳤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 두 지역이 분리 독립이 된다면 중국 영토의 4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도 묻혀져 있고, 그리고 특히 티벳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수자원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55개나 되는 이 많은 소수 민족을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영토 안에 존재했거나 아니면 존재하고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중국 영토이고 중화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곧 중국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동북공정도 사실은 그것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한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원래 중국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곳에 한족을 이주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족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중화주의를 고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 선택한 것이 바로 신쇄국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라든지 역사나 이런 것들이 서구의 그것 혹은 외세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재는 외국산을 못 쓰게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개혁개방 시절에는 영어를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제는 상하이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의 영어 시험을 폐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자신들의 외국 이름들을 전부 중국어로 바꾸죠. 예를 들어 안젤라 베이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양잉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관영 중국역사연구원에서는 명조라든지 청조 때 쇄국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사실 쇄국 정책 때문에 신문물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만큼 뒤처졌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잖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중국도 세계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침체로 들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불평등이죠. 덩샤오핑 시대에는 선부론이라고 해서 일단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부를 다른 인민들한테 나눠주자라는 식의 정책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화가 되니까 시진핑 주석이 외쳤던 게 있죠.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중국의 진위 개수는 0.45를 훌쩍 넘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한 것이죠. 과연 이런 많은 중국의 문제들을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견제를 할지,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